지금부터 2019 서울 돌봄 정책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아동 돌봄의 공공 책임입니다. 기존에는 아동 돌봄이 다소 여성들에게 좀 전적인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 돌봄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그리고 영유아 돌봄의 공공 책임,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학자분들께 의견을 여쭙고 또 듣는 그런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좌장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세션 1의 발제자는 총 3분입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님, 그리고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님, 또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전경자 학과장님이 차례대로 15분씩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 세 분과 함께 자장님을 모시고 약 40분 동안 아주 열띤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제자부터 앞으로 모셔볼게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논의들이 최근에 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아동 돌봄 관련한 정책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네. 제 내용은 이제 돌봄의 개념, 그다음에 사회적 돌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사회적 돌봄 서비스라는 것도 어떤 건지 되게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의 사회화와 한국의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그 돌봄이란 부분이 서비스화되어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양태는 사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사회 서비스 정책 혹은 돌봄 정책을 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돌봄의 위기라는 용어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그 돌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아동이나 영유아, 아동, 그리고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혹은 또 기타 이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돌보는 행위를 보통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돌봄 노동들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이제 수행되어져 왔냐면은 주로 가족 내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수행을 해왔었죠, 이제까지. 그래서 주로 이제 무급으로 가정 내에서 개인별로 행해졌던 행위를 우리가 가족 내에서 행해졌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돌봄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인구 사회학적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경제 구조 변화, 그다음에 가족 구조 변화, 이런 여러 형태의 인구 사회 경제적인 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족 내 돌봄의 위기라는 용어들이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학적 특성 같은 경우에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 사회가 상당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 구조 자체도 핵가족화 된다든지,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고요.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돌봄에 대한 욕구들은 많이 증가하는데, 실제 가족 내에서 이제까지 수행했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또 가족 구조 자체도 이전하고 다르게 상당히 핵가족화되고 가족 내에 돌봄 자원이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욕구에 비해서 가족 내에서 이러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 돌봄의 위기라는 이러한 이제 용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실제로 이전에는 이제 가족
특히 이제 가족 내에 있는 여성에게 맡겨졌던 돌봄 노동에 관한 부분들이 가족에서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보니 이제 가족 말고 국가나 사회, 국가나 시장 그리고 비영리기구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그러한 노동을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상당히 큰 이제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뭐 관심, 혹은 뭐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 국가 혹은 복지 제도라는 시스템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소득 보장과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생존을 유지하기 힘든,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소득 상실의 위험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형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뭐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도입된 아동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제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인데,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인구 사회 구조 변화나 뭐 사회 경제적 구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새롭게 가족 내에 새로운 욕구들이 막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말씀드린 이제 돌봄의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소득보장과 달리 새로운 형태의 돌봄 서비스에 관한 욕구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욕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 사회에 저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노동 시장 참여를 상당히 뭐 이제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히려 이제 여성을 가정 내에 묶어둔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것들이 이러한 가정 내 돌봄의 위기들을 앞으로 새로운 복지 국가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족 이외에 지역사회나 국가나 시장 뭐 이런 다른 이제 사회적 섹터에서 각각의 돌봄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 여기에 논의들이 이제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주로 이제 공적 영역에서 기존의 가족 내에서 제공됐던 돌봄 노동이라는 부분들을 공적 영역에서 좀 더 책임을 져보자, 뭐 이런 얘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온 제도들 중에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제 보육 서비스나 그다음에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요양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 보조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가족 내에 맡겨졌던 돌봄이라는 부분들을 국가라는 공적 영역이 좀 더 책임을 지는 형태로 전체적인 이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돌봄을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한다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논의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시면 뭐 자율 공동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 복지 분야에서는 시장 부분은 이제 만약에 시장 부분의 역할이 너무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에는 돌봄이라는 부분에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보육 서비스를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 시장에서 뭐 구매를 해서 해결하도록 많이 방치한다고 했을 때 각각 가구들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양이나 혹은 서비스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영어 유치원이나 뭐 이렇게 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도 사육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뭐 교육비로 혹은 보육 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질이 낮은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즉 돌봄에 있어가지고 계층화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장지현 선생님이 하신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장 영역보다는 가급적이면 국가나 혹은 지역사회나 공동체나 이런 쪽에서 기존의 가족이 졌던 돌봄의 부담을 같이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전체 돌봄을 이제 사회화시키는 방식을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의 돌봄을 이제 사회화하는 방식, 아까 말씀 국가나 혹은 지역 사회나 이렇게 나눠지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탈가족화라는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돌봄 노동이라는 부분이 여성에게만 전담으로 맡겨진다면은 가족을 떠나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탈가족화를 통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은 여성의 이제 경제적 독립이라든지 혹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를 들면 돌봄을 국가나 사회가 어느 정도 분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담한다는 의미 자체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와 또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돌봄 서비스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어느 정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들. 그래서 제도나 뭐 정책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좀 더 자유롭게 가족 내 돌봄에 걱정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도록 제도를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여성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또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건지, 이게 다 맞물려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복지 국가 논쟁 중에 어떤 측면에서는 핵심적인 논쟁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썼는데요. 간단하게 앞으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시스템을 좀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가마다 방금 말씀드린 돌봄을 사회화시키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 책임적 영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고 제공을 하고요. 특히 그러한 분야에 또 여성이 많이 취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지방 정부 역할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가족 돌봄 모델은 주로 유럽 남쪽에 있는, 예를 들면 이탈리아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남부 유럽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주로 이제 가족에게 돌봄의 부담을 좀 더 부담을 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정 부분 이제 비영리 기구들이 욕구가 급박한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특히 종교에 이제 기반한 비영리 기구들이 그런 일정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주로 이제 돌봄 노동, 가사내 무급 돌봄 노동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형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 조사 모델은 이제 영국이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영미권 국가들이 좀 많이 취하는 모델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서비스가 상당히 강했던 국가이긴 한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시장 혹은 비영리, 특히 이제 시장 부분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는 형태로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자산 조사나 혹은 이제 특정 욕구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일정 부분의 서비스를 비영리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국가가 직접 제공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 부분에서 개인이 욕구에 따라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그 구매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부 북부 유럽 보조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가 주로 이제 비영리 기구 중심으로 제공이 되는데, 국가는 이제 재정을 지원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비영리 기구들이 이제 제공을 하는 형태, 그래서 영리 부분은 크지 않은 이러한 형태를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효과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공 서비스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역할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이용 범위나 젠더 이슈라든지 여성 노동 시장 참여나 이런 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가족 돌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범위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젠더 이슈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성 노동 시장 참여도 낮은, 이러한 현상을 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이러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측면들이 있는데, 하나 이제 저희가 지금
크게 보면은 이제 재정 조달을 누가 할 건지, 예를 들면 저희가 국가가 한다, 혹은 국가나 지역사회가 한다고 했을 때,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좀 줄이면 한 두 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원을 누가 조달할 건지,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공급을 누가 할 건지, 여기에 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정비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국가가 많이 옛날보다는 부담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급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초기에는 비영리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영리성을 띠는 개인이나 혹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도 일부 뭐 이렇게 이제 영리 목적을 가진 공급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재정은 국가에서 지금 분담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실제 이제 공급 부분은 주로 아직까지도 이제 민간 비영리, 근데 민간 비영리보다 더 나아가서 영리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일정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재정 부분에서 보면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보면은 이전에 비영리 기관을 계약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냐면은 이용자들에게 바우처나 혹은 뭐 현금 지원이나 혹은 세액공제나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즉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시장 공급자가 좀 더 활성화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국가 재정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주로 이제 민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공공의 역할은 공급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용자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화 현상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게 저희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혹은 사회 서비스 돌봄 노동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다시 논의를 정리를 하면은, 정부가 재정 보조를 하고 있지만 주로 민간에서 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용자 선택 바우처를 통한 이용자 선택이나 이런 이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공급자들이 많이 사회 서비스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계층 간의 서비스 이용의 격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다음에 과도한 영리 추구 혹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라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서비스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불안전한 일자리, 원래 의도했던 좋은 일자리보다는 불안전한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차츰차츰 약해지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서비스 질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질이 낮아지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을 양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부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큰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급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공공의 공급자를 좀 더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민간 보육 시설, 뭐 공공 보육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보육 시설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뭐 규제 조치라면 규제 조치일 수 있고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좀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보육, 이제 공공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공공 인프라를 좀 확충하는 방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육교직원의 노동권이나 기본권이나 임금이나 처우나 이런 부분이 좀 낮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가 지는, 그러니까 뭐 시장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부담 부분을 좀 이제 경감시켜주는 방식. 물론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보육 서비스는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긴 합니다만, 개별 사례별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줄여주는, 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형태의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공보육 인프라 같은 경우에 나중에 송다인 교수님이 다시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공공보육 혹은 이제 직장보육 뭐 이런 형태의 시설들을 많이 확충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통계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서울시가 전국
비해서는 상당히, 예를 들면 공보육 같은 경우는 전국에는 9% 정도 되는데 여기는 서울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5%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 공급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공 부분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에서 5세 보육 서비스 이외에 초등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키움 센터라는 걸 인프라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민간 위주의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키움 센터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국공립 형태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전체 한 400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공의 방과후 돌봄 체계와 왼쪽에 있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학교,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 그다음에 마을 단위의 마을 돌봄 체계를 이제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지금 거의 한 190여 개 정도 설치가 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400개 정도의 키움 센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좀 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돌봄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좀 관련이 돼 있는 부분, 그래서 체감성을 높이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와 다르게 지방 광역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지자체의 파급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선도 정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 뭐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돌봄 관련한 돌봄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이제 제도들 혹은 정책들을 시행을 해 오셨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 완성하는 하나의 단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성들이 좀 더 노동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돌봄 정책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돌봄 유형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4가지 모델로 유형을 나눠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서울의 돌봄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서울 돌봄 정책에 대해서 다음 발표자분께서는 조금 더 사례 위주로 집중 조명을 해주실 텐데요. 다음 주제가 보육 공공성 실현과 서울시 정책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송다영입니다. 이게 네, 저도 이제 조금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최영 교수님께서 주로 이제 돌봄이 이제 그 사회화되는 과정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영유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돌봄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육과 관련돼서 어떻게 더 책임성 있고 믿고 안심할 만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또 중요한 하나의 그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이제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와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2004년도부터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보육 서비스 필요하다, 여성들이 일도 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게 하는 환경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육 서비스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는데, 주로 이제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보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고 안심할 만한 이라는 2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믿고 안심할 만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과
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저는 오늘 주로 이제까지 사실 이제 어떻게 이런 돌봄과 관련돼서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주 많은 경우에서 이제 국공립시설 확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꽤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까지 방식은 국공립시설을 좀 확대하는 방식, 이제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제 민간 시설이 많으니까 민간 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투명하게 운영할 거냐, 이제 국가 돈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보다 더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 국가의 재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잘 키워낸 아이를 통해서 또 우리 무엇을 이룰 거나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서울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왔고 어느 정도까지 이뤄냈고 또 한계는 어떤 게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 퍼블릭서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그 여러 사회과학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용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과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범적 가치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책임성, 민주성, 연대, 공동체 의식, 개방 공개성, 그다음에 세대 간 연대와 책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어떻게 신뢰할 거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일단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로 대변되는 이제 정부가 얼마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공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설치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고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너무 국공립에만 몰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즉 민간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영리 부분이 아니라 비영리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 공공성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육과 관련해서 공공성 얘기를 할 때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길러내야 된다, 시민으로 잘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이들은 자기 의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의도치도 않게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고, 의도치 않게 고소득자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적어도 국가나 사회나 지역사회를 통해서 제공되는 좋은 돌봄을 통해서 어쨌든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보육이 추구해야 될 정말 궁극적인 공공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이제 우리가 복지에서 얘기하는 보편성,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차등 없이 접근해야 된다, 차등 없이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형평성, 분배의 정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거의 1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민간 가정이라 보니까 그 사이에 한국에서도 계속 열심히 했던 게 뭐였냐면, 국가가 좀 더 역할해라 그렇게 얘기했고, 민간에 대해서는 너네 돈 잘 써라, 어떻게 쓰는지 보겠다, 그리고 서비스 질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려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을 쫓아가는 기관, 민간 기관에는 인증을 해주는 그런 방식들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간 영리 부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재정 투명이라든지 서비스질 문제에서는 계속 문제들이 이제 확보돼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기획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4년에 시작이 됐고 지금 2019년이니까 이제 15년 정도 예산들 이제 집어넣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공립이 안 느는 건 아닌데 늘어나는데 민간 부분이 더 빠르게 늘어나니까 숫자가 더 작아지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약 한 14%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뭐 스웨덴 그다음에 우리 한국과 좀 비슷한 일본 이런 경우만 해도 일본 47%, 뭐 스웨덴 80%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부분이 사실 늘지 않았고요. 민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이런저런 감독 같은 것들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관련된 것들을 보도하면서 상당히 큰 문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겁니다. 이게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공공성이 너무 이제 설립 주체, 운영 주체, 서비스 주체 이런 재정, 투명성 이런 부분만 얘기했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충분히 좋은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아이를 키워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보육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 부모와 교사의 관계, 관리하는 공무원과 교사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거는 그 구조 자체를 좀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딱 문 앞까지만 아이를 데려가고 선생님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최근에 들어서 뭐 이런저런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딱 대안으로 나온 게 CCTV예요. 그런데 CCTV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교사와 아동과 그다음에 부모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가장 나쁜 작품이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꽤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부모님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닫힌 구조에서 열린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체가 누구냐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좀 바꿔가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같이 가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시장님께서 상당히 돌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성평등, 여성 고용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역대 시장님보다도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시장님과 비교를 해보면 보육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지자체 단체장보다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 이전에 그 시장님들은 주로 이제 민간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중심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제가 표현한 사후적 질관리죠.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는 그런 방법들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을 하시고 나서 국공립 시설 40%까지 가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그것과 관련된 역할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현재 14.2%인데 서울이 35.1%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전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평균이 노란색인데 서울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또 하고 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서비스원 설립을 통해서 그 보육과 관련된 일자리 안정이라든지 질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전격적으로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국공립 관련된 그 확대를 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위탁 주체를 개인들에게 넘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의 대안으로 사회 서비스원이 이제 생기면서 크게 보자면은 그 인사 체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무 그다음에 뭐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 관리를 사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현재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상 보육과 관련해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차액 보육료 같은 것들을 서울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족이 보육 서비스를 쓰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려면은 지금은 운영비 안에 임금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좀 별도로 좀 분리시키면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다음번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틈새 없는 돌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또 많이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보육 서비스는 시간 자체가 아침 한 7시부터 시작을 해서 4시 요 정도까지니까 그 이후에 아동들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틈새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크게 방식 자체는 육아 지원 기관에서 하는 방식, 그다음에 집에서 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에서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서울시가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 표를 좀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유형입니다. 뭐 시간 연장형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 돌보미는 뭐 집에서 좀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 육아 나눔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는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정 양육과 관련해서도 좀 양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약간의 문제는 아이 돌보미와 관련된 가정 양육을 확대하면서 요게 진짜로 많이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가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고소득층 중심으로 가는 게 이제 그 표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 형평성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역사회 돌봄 형태로 공동육아와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하고는 좀 상관없이 실질적인 총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더 이 분야가 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서울시 단위에서 하는 접근법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뭐 이런 데서 각각의 또 지자체 단위,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광역 단위의 서울시와는 조금 별도로 지역사회 돌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런 틈새들을 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좀 서비스 질 관리가 되려면 조금 더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노인 일자리 이런 걸로 좀 연결을 하다 보니까 질이나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하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성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국공립이 답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서울시가 이제까지 굉장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걸 다 국공립으로 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좀 비영리 부분들이 좀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전에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과정도 다 선생님이 짜고
그 공간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지금 운영되는 방식에서 이제 부모들이 조금 더 참여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필요한 게 뭐냐면, 아동을 그 보육 세팅을 만들어 가는데 일정하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니 영유아가 무슨 말을 해, 무슨 의견을 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본 사례에 의하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본인들의 하루 시간이나 공간 구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저렇게 내놓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생님이 세팅을 만들고 거기에 학생이 가서 보호만 받는 상태를 더 넘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로든 훌륭한 공공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극적인 방식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아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강하고 또 행복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보육 정책의 공공성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단순히 아이를 키워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 다른 조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똑같이 잘 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확장된 의미의 돌봄을 서울시에서는 위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이 비슷한 논의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전경자 교수님을 앞으로 모셔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 발제하신 교수님들의 내용보다는 훨씬 실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전국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이 서울시 사례를 모범 삼아서 전국으로 확대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복지 분야가 아닌 보건소에서 시작이 돼서 복지를 통합해서 함께 실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강 형평성 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학문적 또 정책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기 아동기의 건강은 이후 성인기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이 시기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생해서 2세까지는 인지적 또 비인지적 뇌가 발달하는 매우 민감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는 것이 이후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소득의 어떤 경제적 불평등이 일찍부터 줄여줄 수 있는 공평한 출발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들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사업이 하나의 그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인 해크만 교수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투자는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경제적 생산성도 증가시키는 매우 드문 공공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건의 측면에서 출발을 하지만 건강이라는 관점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OECD 국가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하면서 꼭 해야 할 일들 중에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산후 간호사에 의한 보편적 양육 지지 서비스, 그리고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높은 질의 집중적인 가정 방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의 예방 효과, 특히 아동 학대 측면에서의 예방 효과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동기 투자의 중요성을 서울시가 인식하도록 하고 사회적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두는 그런 생태학적 접근을 하는 모델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적 보편주의를 지향하면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델로 했던 선진국의 프로그램들이 삼았던 실무 원칙을 저희도 가져와서 적용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제공자와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고요. 취약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점에 기반을 두는 접근을 하고 있고, 가족의 필요에 의해서 보건 서비스이든 복지 서비스이든 또는 교육 서비스이든 필요에 부응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원칙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을 강조하였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이 가족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의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에 초점을 두고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의 요소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 보편적 요소가 있고 선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든 임신부들은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적용을 해서 가족의 필요를 파악한 후에 아이를 출산한 후 4주 이내에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그 가족의 요구를 확인하게 됩니다. 선별적 서비스의 경우에는 실제 이런 과정에서 발견된 좀 더 취약한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산전부터 아기가 2세 될 때까지 간호사의 지속적인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기 위한 그룹 활동을 하고 필요한 다른 자원들과 연계하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로를 보게 되면 임신 20주 이내에 모든 임산부가 보건소를 찾아와서 등록을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평가 결과 이 가족이 산후 보편 방문 정도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인지, 또는 특정한 어떤 문제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인지를 평가해서 경로가 나눠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 당시에 지속 방문 대상자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 보편 방문을 통해서도 지속 방문 대상자가 발견될 수도 있는 그런 두 번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는 부모와 아동기 또 성인기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태내 환경이 태아에게 건강할 수 있도록 산모의 흡연, 음주, 영양의 문제를 저희가 건강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요. 모유 수유나 산모 우울과 같은 양육자의 건강에도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도 양육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기가 출생한 다음에는 출생할 당시에 건강 상태가 더 바람직하도록 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특히 이 아동기에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한 지 7년째 됐는데요. 이후에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지원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건강회의를 실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업 능력이라든지 사회에서 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장기적인 효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단에 위탁을 주고, 또 서울시의 25개 보건소 중에서 먼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시범
그 보건소로 참여했던 보건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처음 논의는 2012년에 시작이 됐었고요. 건강 형평성 정책을 위해서 서울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실행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범 사업을 해서 현재 25개 보건소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이 서울시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혀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호주와 다른 외국의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고 인력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속 방문의 그 내용으로 삼게 되었던 호주의 메쉬 프로그램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호주에서 개발되어서 에비던스가 검증되었고 영국이나 또는 미국에서 시도되어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산모가 아주 우울이 심한 경우 또는 다문화 가족인 경우 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경우 또는 산모의 연령이 23세 이하로 청소년 산모인 경우 또는 한부모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경우 또는 산모가 장애나 정신질환의 병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산전 관리를 임신 20주 이후에 시작했다라는 건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역량이 여러 가지 미흡하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산전관리 임신 20주 이후 시작도 하나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 자신이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럴 수 있는 위험,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포함시켰고요. 가정폭력이라든지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산모도 선정할 수 있도록 포함을 하였습니다. 지속 방문이라는 건 실제 간호사가 아기가 태어나서 2살 될 때까지 방문하는 것이기도 하고 각 시기별로 방문의 주기와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회 방문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부터 한 달 반, 6주 될 때까지는 매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때이기도 하고 아기의 변화도 빠르게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서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고 아기가 점점 커가면서 방문 간격은 길어지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그동안 이루었는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 등록한 임신부의 약 88% 정도를 2017년에 저희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보편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지속 방문의 경우에는 약 53% 정도가 지속 방문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가 갈수록 15년, 16년, 17년 실적이 늘어나는 건 시범 보건소가 숫자가 늘어났고 거기에 채용된 간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대상자 수도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저희가 개별 활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산모 우울 스크리닝이라든지 사회심리평가, 신생아 신체 계측, 그다음 수유교육, 그다음 아기 울음에 대해서 달래주는 교육, 퍼플 크라잉이라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아기와 의사소통하기 교육, 이런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도 간호사의 방문을 통해서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했던 간호사 숫자는 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68.7명이었습니다. 사실 충분한 숫자는 아니고요. 간호사들이 한 명 더 채용될수록 대상자의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앞으로 간호사를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방문 건수는 19,570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가정 방문만이 아니라 엄마 모임이라는 그룹 활동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엄마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런 서비스가 서울시에서 처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공된 거였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실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얼마나 이분들이 만족하느냐, 정말 도움이 되는 서비스일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의 그런 부모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전체 4개 영역에 걸쳐서 평균 10점 만점에 8점
9.8 정도의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보편 방문의 경우입니다. 그다음 지속 방문의 경우에 실제 엄마들의 만족도와 그다음에 부모로서의 양육 역량이 매우 높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속 방문의 경우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점이 넘었고요. 그다음 페어런트 이네이블먼트 스코어는 부모 양육 역량인데 이 경우에도 7점이 넘는 그런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실제 이런 방문 서비스에 의한 결과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속 방문을 받은 가족과 그다음에 보편 방문, 산후 한 번에 방문을 받고 아이를 키우는 그 두 가정의 양육 역량을 비교했을 때, 물론 여기 보시면 붉은 선이 보편 방문의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파란 선이 지속 방문의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건 아이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양육 역량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저희는 이 서비스가 애초에 의도한 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이 사업이 지향하는 바는 그대로 두면 이렇게 위험이 적은 구는 잘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덜 발달하는 이런 발달의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치 있다고 파악한 것들은,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외국의 프로그램을 가져와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외국의 프로그램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가져와서 새로운 인력을 교육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로 보면 나름 국내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모자보건, 특히 보건소가 해온 모자보건의 영역은 매우 의학적인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했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사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좀 더 아동과 가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이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그동안에 저희가 복지 영역에서 주로 대상자로 삼으시는 한부모 가정, 또 다문화 가정 또는 북한 이탈 주민, 이런 가정들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건소가 그동안 해오던 경로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늘 필요한 만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비례적 보편주의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보편 서비스나 지속 서비스만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가족들의 경우, 아이들의 경우 훨씬 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례도 있고, 훨씬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하고 추적이 필요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놀이 모임이라든지 양육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필요한데, 현재 시점은 서울시가 이 두 보편 서비스와 지속 서비스를 확대하고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에서는 이런 다양한 다음 단계의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경자 교수님이었습니다. 잠시 다음 진행을 위해서 무대 위에 있는 좌석에 착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경자 교수님께서는 이게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이란 사업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서부터 그 성과까지 쭉 살펴볼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큰 공통점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셔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김진석 교수님의 주제로 세 분 발제자분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진석 교수님, 최영 교수님, 송다영 교수님, 전경자 교수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를 들었고요. 저는 이 세션에서 저장을 맡은 서울여자대학교의 김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머지 세 분의 선생님들은 이미 발표를 할 때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소개 없이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들으셨겠지만 세 분의 발표가 아동 돌봄과 관련한 주요한 영역, 그 중에서도 방과후 돌봄을 포함한 아동 돌봄 전반에 걸쳐 최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돌봄 영역에서 송다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그 태중에서부터 출산 이후까지의 과정에서 방문간호의 방식으로 건강관리와 그러니까 얼리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에 그 개입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정경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발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준비해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좀 답을 듣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제 좌중에서도 질문이 있는 경우에 질문을 듣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제가 그 좀 여는 질문을 하나를 좀 드리면은요, 그 지금까지 세 분이 전부 다 우리나라 아동 돌봄 전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시 돌봄의 정책, 그리고 정책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자 발표한 영역에서 서울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성과 이외에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일단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그 다음 논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가장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셔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잘한 부분은 이제 공공 부분의 공급이나 이런 공공성 부분의 확대에 재정적이나 혹은 인프라 측면에서 많이 기여를 한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정당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는 이제 유럽 사례와 달리 국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민간의 위탁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얘기했던 민영화라든지 상업화 이런 논의들이 저희는 출발 초기부터 민영화되어서 진행되었던 측면들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 데 초점이 좀 많이 맞춰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어 왔고, 그게 최근 한 10년의 주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 북유럽 국가처럼 80%나 90% 이렇게 다 공공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또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민간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그걸 갖다가 다 공공화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공공의 부분을 어느 포션까지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지, 아까 송다영 교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그게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리 부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과도하게 많아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성 혹은 공공 부분의 공급의 확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민간이라고 했을 때 안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민간의 형태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영리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라든지 이러한 자원들은 일정 수준의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하고 좀 지원할 건지, 그래서 공공, 그다음에 비영리, 지역사회, 공동체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에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면은 일정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 교수님께서는 뭐 공공성 인프라 확대라고 하는 큰 성과를 전제를 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민간 영역에 어떤 식으로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그 중에서 특히 좀 의미 있는 주체라고 생각되는 비영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같은 그런 조합적인 움직임들을 어떻게 공공성 강화를 하기 위한 그 장으로 유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지점과 관련해서는 송대현 교수님께서는 아까 좀 발표를 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에서 잘한 게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연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부분이 확실히 잘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2016년에 30%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이제 사회복지학계에서도 계속 국공립 보육 시설이 5%밖에 안 되니까 뭐 10일 수도 있고 20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는데 3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 포션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 중에 어느 정도가 공공 부분이 좀 형성됐을 때 다른 민간에 영향을 주고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30% 정도는 대략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국공립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저희가 이미 작년에 그 사립 유치원 사태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열심히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하는 거에 이제 그 애를 쓰신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치를 이제 딱 그 형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간단하게 넘어간 것 중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서울시에서 국공립 운영 위탁체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운영비 이런 것들은 좀 안정적이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를 진짜 국공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국공립이 믿고 안심할 만한이라고 하는 코테이션을 달았는데 믿고 안심할 만하니 흔들릴 수 있는 구조도 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작년에 드디어 태어나는 아동 수가 그 30만 선이 깨졌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시설들이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민간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이런저런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편에서는 조금 더 다른 주체들을 좀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서울 지역에는 사실은 공동육아를 그 사이에 1990년대부터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리나라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실제로 공동육아를 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숫자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을 좀 키워내는 거, 그러니까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에다 맡기는 방식도 국공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아이를 키워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좀 그 운영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개방적인 방식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성미산 그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놀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것.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자연과 더불어서 흙과 바람과 먼지와 더불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게 국공립 보육은 기본적으로 운영 지침 같은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도를 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그 자발적인 그 어떤 민간이지만 비영리 조직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통해서 좀 대안적인 육아를 이렇게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송대한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성 인프라 확대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그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국공립이 지금 현재 40%까 거의 한 25% 30%까지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적 운영하는 운영 형식을 보면 여전히 민간에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방식이고, 그 상황에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국공립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최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건강한 민간을 키우기 위한 방법의 모색,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맥락에서 아마도 접근하실 것 같은데, 정 교수님께서 서울시의 돌봄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의 주요한 성과, 그리고 여전히 나아가야 될 과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으신가요? 네. 서울시의 성과라면 단적으로 경기도 사는 산모가 우리 도는 왜 이런 서비스가 없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성과인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제공하는 인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의 보건과 복지 또는 보육이 이렇게 분야별로 부문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 이런 간호사의 가정 방문을 통해서 하나의 통로를 찾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정말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뭔지 잘 모르고 어떤 게 가능한지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또는 알더라도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의 가정 방문을 통해서 조금씩 의욕을 찾고 우울감이 떨어지면 나한테 필요한 걸 어디 가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또 그걸 활용해서 자기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실제 사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이 서비스가 다른 복지 서비스와 지역의 여러 서비스들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과제라고 한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산모는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산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복지부에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될 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잘 리더로서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간호방문과 같은, 그러니까 방문간호와 같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복지하고 연결이 되면서 진행되는 선례를 보여줬다는 데서 의미를 찾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가 이제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 이거를 좀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는 바람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무도 저한테는 물어봐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그 영역들의 성과도 저도 내용적으로는 공유를 하는 바고요. 근데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그 송대한 교수님 30%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들을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영역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리고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패배감 내지는 무력감들이 항상적으로 존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서울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사실 이제 이렇게 어딘가에서 만들어낸 거를 보면은 핑계를 대고 싶어도 핑계를 댈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정과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서울에서 이런 걸 이뤄냈다고 하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선생님한테 조금씩 짧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정경자 선생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 OECD가 아동발달 보고서에서 그 보편적 양육지지 서비스하고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과제들이 핵심적인 과제, 그러니까 Doing Better for Children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를 염두에 두었을 때 그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조기 아동기의 건강이 성인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이 됐고요. 또 하나는 OECD에서 각 나라의 아동 정책들을 비교를 했을 때 그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권고 사항을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 뭐 그 기존의 여러 국가들의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근거 중심의 판단을 거쳐서 이런 과제들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가 됐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송다현 교수님께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가 단순히 공급자의 자격과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성은 질의 개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말씀을 하신 거가 아동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동을 돌봄의 대상자로 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정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돌봄 과정을 구사할 수밖에 없고 아동을 시민으로 전제했을 때만 참여에 기반한 적극적인 돌봄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극적인 돌봄과 그 참여와 의사를 결합한 돌봄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그려지지 않아서 혹시 그런 거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청중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이제 소극적 돌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동을 돌봄 대상자 이렇게 놓으면은 아마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은 그 당시에 저소득층 부모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이를 방에다가 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이제 화재가 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영유아 보육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한테 보육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적으로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못하니까 준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가 되면서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엄마들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시간에 아이를 돌봐줘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아동 돌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접근이 상당히 그 어른들 관점이기도 하고 관리자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아동은 부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전한 시민권을 가진 주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샬의 시민권 논의를 하면서 뭐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뭐 적정한 생활을 누릴 걸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전제는 누구일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잘 고민해 보면 말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적정한 생활을 누릴 권리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마 많은 경우에 성인들
그래서 일할 권리, 뭐 노동권, 그다음에 적정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시민으로서의 누려야 될 권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다. 그리고 이 태어난 순간에 아동들이 자라나서 결국 사회를 구성한다면 시민권의 시작은 20세 성인이 아니라 0세 태어나는 그 아이들에게도 주어져야 되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시민을 어떻게 길러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국은 돌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접근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특히 부모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해 주는 것으로서 소극적형의 돌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 재정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민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충분히 좋은 돌봄을 당연히 사회가 해야 되는 공공정책이다라고 하는 접근법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공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자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3.3 평방미터, 3.3 제곱미터가 안 돼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아동의 권리, 그러니까 모든 시민의 권리는 아동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잘 키워나가는 것으로서 돌봄 정책을 놓게 되면 다른 접근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관리자의 관점에서의 보육 정책, 돌봄 정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실 이제 이게 아동의 시민으로서의 아동, 그다음에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그러니까 부족했던 정책 방향이었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아이들을 시민 주체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돌봄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 교수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그 슬라이드의 한쪽에서 한 4가지 정도의 복지국가의 유형, 특히 돌봄 정책과 관련한 4가지 유형을 보여주셨고 그 중에는 당연히 한국과 서울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아동 돌봄이 그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것에 가장 가까운지,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그 아까 제시해드린 모델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서구에 있는 학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뭐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여기 어떻게 제도가 만들어진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성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딱 매치를 시키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들을 보면 초기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족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 내에서 여성이 돌봄을 제공하거나 혹은 이제 대가족 제도 내에서 가족들이 어르신이나 뭐 아이들 다 돌보는 방식이었다가 아까 송강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소득층이나 혹은 이제 취약계층의 그러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먼저 이제 부족해지다 보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그 서비스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제공했다기보다는 이제 민간의 비영리 부분하고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냈다가 그게 그러한 돌봄 욕구가 이제 가정 내에 일반적인 욕구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의 개입이 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비영리 말고 이제 갑자기 이제 돌봄 공급자들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민간 영리 부분까지도 이제 확산되는 측면, 이렇게 좀 구조와 뭐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뭐 어느 모델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섞여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지향하는 방향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북유럽 국가 형태의 너무가 민간의 비중이 높으니 비영리든 영리든 그 부분의 공공 영역의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향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모든 걸 공공에서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들이 뭐 역사적 경로 오전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비영리 부분이나 예를 들면 독일처럼 혹은 중북부 유럽
국가처럼 비영리 부분들을 네, 어떻게 같이 이제 포션을 이제 만들어 나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 스칸디나비아 공동 서비스 모델이랑 중국부의 보조성 모델을 결합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가족 내에 돌봄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 외에서 사회나 국가나 혹은 뭐 공동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책임을 나누어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기존 가족 내에서 가급적이면은 돌봄의 부담을 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남한테 맡겨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엄마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가족 내의 돌봄인데 기존에는 이제 여성이 그 부분을 전담했다면은 아빠 엄마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을 줄여준다든지 우리나라는 너무 엄마 아빠들이 노동을 많이 하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24시간 돌봄이라든지 야간 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돌봄 제도가 나타나니까 사실은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엄마 아빠랑 같이 아이들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형태의 가족 내 돌봄을 재구조하는 것도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많이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두 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듣고 혹시 마이크 가능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온 이영호입니다. 송다영 교수님께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공성 이거를 같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양육비 대지급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공성을 전망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전체 가족 중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조사를 해봤더니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 뭐 이제 더 정확하게는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사니까 한 80% 정도가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동거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하나도 돈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강제 법률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지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래에 있는 곳에서 양육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법률은 만들어졌는데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부 기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을 하라고 해도 이제 안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부모 운동 단체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스웨덴처럼 먼저 국가가 선지급하고 비동거 부모에게는 국가가 받는 방식 이렇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혼을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이혼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헤어졌을 경우에 이제 부모하고 배우자끼리 만날 경우에 이제 폭력을 당할 경우도 있고 실제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국가가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중에 진짜 해야 될 일들은 먼저 국가가 주면 국가는 재원이 빠지는 부분이니까 또 그리고 국가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강제력은 개인끼리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방향은 반드시 대지급제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지급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법률적인 정비, 재원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제 제가 참여했던 토론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 위원회에서 한국이 지난 2017년에 제출한 제5,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출했고 그 제출된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묻기 위한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제가 좌장을 맡아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당사자들 분들을 포함한 당사자, 학자 그리고 그 정부 부처의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동은 굉장히 모든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지나쳐 가는 시간이고 이 시간 동안에 적절한 돌봄과 적절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남은 생애 동안에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 힘든 걸 역시 개인의 차원에서 아동이 떠안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또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돌봄, 아동에 대한 보호 그리고 아동을 하나의 건강한 시민으로 길러내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가 마무리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전부 다 아동 돌봄이라고 하는 주요한 과제를 돌봄 정책의 측면에서 그리고 보건의 측면에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러한 논의들도 역시 서울시가 많은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아동들도 같은 시민으로서 이러한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또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박수를 쳐주실 부분은 박수를 쳐주더라도 또 역시 훨씬 더 먼 길을 같이 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토론과 발표를 해주신 네 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